네, 이제 앞에서 보듯이 이제 마가와 좌전 민주당이 싸우는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지만 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타임 프레임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 정말 이게 뽕밭이 바다가 됐구나, 상전벽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원래 미국이 3, 4월, 5월 달, 6월 달, 7월 달까지, 그러니까 3, 4, 5, 6, 7 만으로 5개월 동안 정말 새색시가 참 걷듯이 조심조심하게 걸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하이마스를 지원할 때요, 이런 말을 했었죠. 바이든이. 저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크라이나에 300km를 날아가는 에이타크임스 전술 탄도미사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하이마스에서 쏠 수 있는 것은 일반적 유도 로켓 미사일 뿐입니다. 러시아 영토 내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었어요. 근데 슬근슬근 지원했잖아요. 또 3, 4월 달에 최근에 미니트맨 3 ICBM 발사 시험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또 국내 언론에서는 이게 원래 계획이 잡혀져 있었는데 저기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의해서 중국이 바짝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중국이 좀 신경 깔아앉을 거 기다렸다가 쏜 겁니다. 라는 헛소리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원래 3, 4월 달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펠로시 대만 방문 훨씬 전에. 3, 4월 달에 이거 왜 미루다가 8월에 쐈냐. 3, 4, 5, 6, 7월에는 러시아 코톨도 건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언론도 별로 이거 안 다뤘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성공을 했는데 미국은 뒤처져 있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한 거는 탄도미사일의 일종이에요. 탄도미사일이 밖으로 나갔다가 그 탄두가 대기권과의 전면에서 물수제비 뜨듯이 땅땅땅땅 글라이딩 하면서 그걸 글라이딩. 그래서 이거를 하이퍼소닉 글라이딩 비클, 그래서 HGV라고 합니다. HGV의 문제는 뭐냐면 지구로 진입할 때 이게 음속의 20배 뭐 이렇게 그 이상 나와가지고 너무 바깥이 뜨거워져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 진입 이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레이더라든지 이런 걸 써서 목표물을 확인을 하고 내리꼽혀야 되는데 목표물이 움직이는 경우, 배는 움직이잖아요. 이 항모 같은 경우도 시속 한 70km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식별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항모나 배들에는 그 체프라는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저거가 많아요. 그 금속가루가. 그거 퍽퍽 쏘면서 싹 빠져나가면 그냥 나가요. 그래서 의외로 맞는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HGV가 그래요. 그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의 다른 여러 가지 미사일들이 존재하고 그 순항 미사일 이런 게 존재하니까 한 1000km, 1600km 안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항모를 그렇게 반대하는 거죠. 미국의 2차 방어선만 해도 우리 울릉도까지 다 포괄하고, 미국의 마지막 중국의 2차 방어선까지만 해도, 그리고 중국의 마지막 3차 방어선은 우리 서해를 다 포괄하거든요. 3차 방어선은 이건 완전히 지대함 미사일 또 공대함 미사일의 밥이고요. 2차 방어선만 해도 공대함 미사일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3차 방어선까지는 이제 그때는 그 탄도미사일에 가죠. HGV가. 자, 미국이 근데 실험에 성공한 것은 뭐냐면은 공중 발사를 하고요. 순항 미사일입니다. 대기권 안에서 날아갑니다. 처음에는 이 그림의 왼쪽 그림인데요. 처음에는 뒤에 있는 로켓 추진체에서 공중 안에서 음속의 20배쯤을 쫙 하고 빼다가 초고속으로 빼다가 나중엔 저 로켓 떨어지고, 저 아래 보면은 우리 스크램젯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공기 흡입해가지고 연료 분사시켜서 날아가는 거. 공기 흡입, 연료 분사. 저거는 이제 스크램젯식의
그러니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지금 실험에 성공한 게 거의 한 900km 정도가 성공을 했으니까 저걸 튜닝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과제는 뭐냐면 저걸 튜닝을 해서 한 2000에서 3000km 가게 만들 겁니다. 미국이. 굉장히 멀리 가게 만들 거예요. 최소한 2000km는 적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이 저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은 앞에 이제 시커를 달겠죠. 그러니까 시커가 작동을 하려면 저 앞에 뾰족한 게 이제 어느 순간 가다가 음속이 한 5배에서 6배, 요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음속이 한 6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5.5배에서 6배. 저게 이제 갈라지면서 떨어져 나가고 거기 이제 동그란 무슨 그 적외선이나 레이더나 혹은 그 전자광학적으로 작동한 적외선 아니면 레이더겠죠. 또 여러 가지 같이 작동하는 그 시커가 딱 튀어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저게 이제 에어 런치트, 그러니까 공중 발사 Rapid Response Weapon, 공중 발사 신속 대응 무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스크램젯 방식에 대해서 저 모델명을 AGC 183이라고 했는데 이 미국의 다르파나 이런 쪽의 문건을 보면 이것도 이제 실험 주체가 미 공군과 다르파가 같이 했어요. 이 AGC 183도. 그런데 이 문건을 보면 다른 용어가 나와요. 뭐냐면 HAWC. 이게 Hypersonic Air Breathing Weapon Concept. 극초음속 공기흡입 무기 개념이라고 포괄적 통칭을 해요. 이거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세 번째까지 성공을 해서 이제 이 비행체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걸 이제 뭐 크기를 키우거나 뭐 이렇게 해서 튜닝을 하고 앞에 시커, 그러니까 표적을 쫓아 들어가서 시킹 해갖고 땅 때려 호밍하는 거. 표적을 맞추는 걸 호밍이라 그러고 그걸 추적해서 들어가는 과정을 시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추적 호밍을 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세계 최초의 순항 극초음속 미사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코앞에 닥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발표를 안 했어요. 5월 달에. 별로 그렇게 띄우질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어요. 이게 왜 그랬냐?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평론가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신조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어떤 포괄적 명칭, 그러니까 극초음속 공기흡입 무기 개념이라는 포괄적 명칭을 쓴단 말이죠. HAWC. 이거 왜 그렇게 썼을까? 왜 이걸 그냥 우리는 이걸 스크램젯이라 그러거든요. 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그렇고 이 스크램젯 방식이거든. 왜 스크램젯이라고 내놓고 안 그러고 좀 더 추상적인 이름을 썼을까? 그 이유는 제가 짐작하기에는 스크램젯 말고 다른 방식이 지금 성공의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회전 폭발 엔진, RDE 엔진 방식이 이건 스크램젯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 러시아나 중국을 아주 박살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그 제가 말씀드리는 창날에 해당하는 괴물과 같은 첨단 무기가 줄줄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반응형 전략 코어 그룹은 RSC 그룹은 이걸 알고서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조신조신하게 소심하게 행동을 했는지 3월달 백악관 대변인 존 커비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국방부는 어떤 무기를 지원하는지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또 3월달 바이든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이 그림에 나오는 미그 29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했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3월달에 바이든이 반대했었습니다. 4월달에 바이든은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한테 당신 말 조심해! 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오스틴이 그냥 입 큰 개구리처럼 진실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스틴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다시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완전히 척추를 분질러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로이드 오스틴이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이든이 4월 달에 야 자네 말이야 말 조심하란 말이야 하고 야단을 쳤었습니다. 이렇게 조심조심 했었어요. 그런데 8월에 들면서 확 바뀌었어요. 이게
내놓고 우리 이런 무기 지원합니다. 우리 이런 무기 지원합니다. 저기 에이테킴스만 해도 그걸 지원했다 안 했다를 내놓고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8월 달엔 앞으로 지원할 치명적 무기들, 지금 지원해서 지금 실어내고 있는 치명적 무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직접 언급한 게 4종류고요. 언급 안 했지만 그것도 갈 거다라고 짐작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성능의 막강 정찰 드론 스캔 이글을 지원합니다. 스캔 이글이 땅에 내려와 있을 땐 날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저렇게 날개를 접습니다. 저건 다시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메일, 미국에서 그러니까 메일이라 그래요. 메일은 뭐의 준말이냐면 중고도 고고도, 중고도 고고도면 최소한 한 15,000m 이상입니다. 15,000m를 뜨면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15,000, 4,500m를 뜨면 한 그 내려다보는 공간의 반경이 한 230km 되거든요. 그럼 15,000m 뜨면은 한 600-700km 내려다볼 거예요. 저거 몇 대 떠버리면 전장을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걸 직접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운영해라 라고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C-이글을. 그 다음에 저 막강한 지뢰밭 통과 차량, 쟤는 밑에서 막 지뢰가 빵빵 터져도 그냥 막 통과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게 일종의 지뢰 제거기예요. 일부러라도. 그냥 무식하게 지뢰밭 막 밀고 갈 수도 있어요. 맥스 프로. 그 다음에 3km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전자 벙커 파괴 미사일. 저건 조금 구형인데 그 대신에 아주 파워풀하고요. 저거는 특히 차량에 픽업 트럭 같은 데 장착했을 때 무지하게 좋습니다. 저거보다 좀 많이 가는 거죠. 저거 뭐지? 저기 우리 저기 제블린보다 좀, 제블린이 한 2km 갈 겁니다. 저 타오 BGM 71. 저 사진의 왼쪽 위에 있는 겁니다. 저거는 이제 그 미사일의 종류가 한 두세 종류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참호 지하 이런 걸 까는 벙커버스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탱크를 따는 탱크 뚜껑 따기라는 탱크가 있습니다. 참호 지하용은 좀 싸고요. 탱크 뚜껑 따고 들어가는 건 좀 비싸고 뭐 그래요. 뭐 좀 그래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 파괴 미사일. 요건 이제 많이 얘기가 됐었죠. 함 미사일. 저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저거 살벌한 무기입니다. 요건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벌써. 그 다음에 사거리 70km까지 가는 155mm 곡사포, 155mm 자주포에서 쓰는 정밀 유도포탄, 엑스칼리버. 저 무서운 애예요. 저 한 발에 뭐 몇천만 원 해요. 70km 가고요. 자동차 정도 크기 안에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유도하는 거죠. 포탄인데 유도가 되죠. 우리도 지금 개발하고 있죠. 저기 우리가 GGAM, 깜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 아무튼 활강 유도 폭탄인가? 활강은 포기하고 저희도 아마 저희가 두 종류일 거예요. 로켓 추진 유도 포탄, 랩탄으로 한 70-80km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램젯 구조로 해서 한 150km, 100km 가는 거 개발하고 있고 그럴 거예요, 저희가. 아무튼 저런 것들을 이제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저런 거 가만히 보면 뭐예요? 러시아가 지뢰 깔아놔도 뚫고 나간다. 러시아 움직임을 우크라이나군이 이때까지 미국한테서 실시간 정보받았는데 직접 최고급 중고고도 정찰 드론, 저거 아까 메일이라는 게 이제 메일이라고 미국선 부르는데 medium to high altitude에서 M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고도 고고도 altitude에서 MA. 그 다음에 long endurance, 장기 채공. 저 날개가 크면 한 번 뜨면은 뭐 24시간, 32시간을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long endurance에서 LE가 나와가지고 메일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선 저걸 모아브라고 부르죠. medium to high altitude, 그 unmanned airborne vehicle인가 그래요. 한국은 모아브. 그래서 모아브가 지금 양산 준비 들어가서 내년 봄부터 쫙 깔리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가 그거 개발 끝났습니다. 양산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4월인가 5월이에요. 윤석열 당선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무렵이야. 아니 다 그러니까 저기 그 책상 밑에 숨겨놨던 건 다 꺼낸 거라니까요. 윤석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얼마나 하긴 문재인이는 저런 거 띄워가지고 평양 내려다보고 원산 내려다보고 하는 거 싫어했겠지. 아이고 문씨 고생하셨어. 그거 다 속내 감추고 국민들 속이느라고. 자,
전번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또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전 폭발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저기 그 발표한 비행체 실험에 극초음속 비행체 실험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모양새도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앞에 배 쪽에 공기 빨아들이는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추진 로켓이 있어서 이 추진 로켓이 속도를 왕창 올려준 다음에 로켓은 분리되고 공기 빨아들이는 저 앞부분만 쫙 스크램젯으로 날아가는 거. 저게 AGM-183 미국의 ARRW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대기권 순항,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비행체를 개발 성공을 한 셈이에요. 근데 아마 미국 눈치를 좀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워낙 치명적인 무기라서 이런 건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었는데 저게 멀리 가요. 그리고 음속의 5배 이상 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 러시아가 쓰는 동펑 17인가 21인가 그런 식의 이 그림의 왼쪽에 나와 있는 거 대기권 바깥으로 탄도미사일 쏘아 올려가지고 앞대가리가 글라이딩을 하는데 물수제비 글라이딩, 대기권 상층부를 통통통통 물수제비 글라이딩해서 다시 재진입하는 거. 그건 일종의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걔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랑은 격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회전형, 그러니까 그 회전 폭발 엔진. 그럼 폭발 엔진이 뭐냐? 폭발 엔진의 한 70년 전에부터 나왔던 첫 개념은 뭐냐면 주기적 폭발 엔진, 빵빵빵빵빵 해서 그 폭발력으로 추진되는 건데 제트 엔진은 폭발이 아닙니다. 연소입니다. 그러니까 연소와 폭발의 물리적 차이는 뭐냐면 불을 붙였을 때 화염이 음속보다 속도가 늦으면 그 화염의 종단이 불길이 샥 번져가는 게 음속보다 늦으면 그건 연소고요. 음속보다 빠르면 그거는 폭발입니다. 그래서 이 폭발 엔진이 처음에 이제 개념이 나왔을 때는 어떤 관 속에 주기적으로 연료를 물질을 분사를 해서 공기랑 같이 해갖고 폭발을 주기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그게 1초에 예를 들어서 10번, 20번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빵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있죠. 엔진으로 못 쓰죠. 충격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빠바바바바방 해주려고 빵빵빵빵빵빵빵 해주려고 이걸 관을 뒤로 길게 빼요. 한 4, 5m를. 좀 모양도 이상하고 그러더라도 여전히 충격이 있으니까 쓸 물건이 못 되는데 미국에서 이거를 회전형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원통 주위를 폭발을 하는 그 화염이 원통 주위를 휘감아서 와류형으로 휘감아서 돌면서 튀어나가요. 그러면서 추진력이 있는데 얘는 주기적으로 연료를 분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분사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트 엔진 같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회전 폭발 엔진, RDE, Rotational Detonation Engine이라고 부릅니다. 이거죠.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걸 방향을 바꿨어요, 그림을. 예. 저 왼쪽 그림 보면, 저 보라색 선단이 이렇게 와류를 그리면서 원통을 말아나가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예. 그래서 저게 Rotational Detonation Engine이고요. 저것의 실제 사진이 오른쪽입니다. 저 테스트 끝났습니다. 저게 실제 사진이에요. 저게 미 국방부 그러니까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그러니까 DARPA죠. DARPA 거기서 역시 또 한 겁니다. 저게 지금 그래서 DARPA에서 프로젝트가 공고가 됐는데요. 재밌어요. 그 프로젝트 공고 내용이 뭐냐면 첫 적용 대상이 첫 적용 애플리케이션이 응용이 A2AD 반접근 지역 거부 정책을 쓰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거리에서 극초음속으로 공중에서 날릴 수 있는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을 RD 엔진을 써서 개발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을 2,000km, 2,500km
바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로 때리기 위한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 때 저 엔진을 써서 만드는 프로젝트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보기엔 1, 2년 안에 나와요. 무서운 겁니다. 저 엔진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저 엔진이 그 연료 효율성이 그렇게 좋아요. 파워도 좋고 제트 엔진보다 연료 효율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 엔진을 그러니까 전투기에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저 엔진이 워낙에 연료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저 엔진을 발전기용으로 써가지고 저게다가 이제 뿜어내는 힘을 회전력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기계 장치를 달면 그러면 이제 샤프트가 도니까 그러면 이제 발전기가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전기로 추진되는 무지막지한 배를 만들 수 있죠. 소리도 별로 안 나고 디젤 엔진 빠바바바바방 하는 소리도 안 나고 그리고 저 엔진의 연료 효율성을 계산했을 때 미 해군의 전함에 들어가는 연료 절감분이 1년에 4억 달러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연료 효율성이 좋으네요, 제가. 참고로요, 디젤 엔진, 저기서 쓰는, 그 배에서 쓰는 디젤 엔진 이거요. 빠바바방 피스톤 엔진. 걔가 제트기보다 연료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연료 효율성이 RDE가 좋다는 얘기는 제트기의 연료 효율성이 2배쯤 좋다는 얘기예요. 같은 연료 가지고 2배를 더 가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만약에 뭐 2200km를 간다. F-35가 같은 연료 가지고 갑자기 4000km를 가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엔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봤듯이 미국이 내놓고 미국의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겉에 보면 바이든 간부었냐? 아니 7월까지만 해도 조신조신하게 우크라이나에 뭘 지원하는지 얘기도 안 하던 그 정부가 왜 갑자기 8월 들면서 나 무지막지한 저기 뭐야 그 이글 저기 스카이 이글인가 뭐 그거 지원해 스캔 이글 지원해 나 무지막지한 맥스 프로 저기 지뢰밭을 달릴 수 있는 자동차 지원해 나 무지막지한 함 미사일 지원해 나 무지막지한 타우 미사일 지원해. 그리고 나 아마도 엑스칼리버도 지원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돌았냐 바이든 지금 간이 부었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바이든 보고 따질 일은 아닙니다. 바이든 제가 보증합니다. 돌팔의 의사로서 바이든 간 튼튼합니다. 안 부었습니다. 이거는 이 반응형 전략 코어 그룹이 러시아를 씹어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간이 부은 게 아니라 냉정한 사람들이거든요. 냉정하고 냉혹하게 그렇게 견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라는 창구를 빌려서 그 GRSC 그룹이 그걸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반전코가. 자, 그럼 밀어붙이면 뭐 100%잘 될까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도전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체코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체코 인구가 1000만쯤 되는데요. 7만 명이나 나왔습니다. 0.7%입니다. 이걸 대한민국에 환산해 보면 35만 명이 나온 시위입니다. 35만 명이 나오면요. 대충 이제 저기 어디야 광화문에서 동작동까지 메꿉니다. 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뭐 100만 명이 나왔다, 200만 명이 나왔다. 조중동에 개구라 풀었죠. 그거 개구라입니다. 35만이 그렇게 쉬운 숫자 아닙니다. 여기 7만 명 나오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직접 보십시오. 밑도 끝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꽉 채웁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저게 7만 명이에요. 저게 7만 명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그때 조중동부터 100만 명, 200만 명, 그거 얼마나 개구란지 참 선동을 못 해가지고, 아유. 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나올 수 있냐. 저 체코가 특이한데요. 일단 체코라는 나라는 체크인들이라는 그런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웨스턴 슬라브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 대부분은 이스턴 슬라브입니다. 동쪽 슬라브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서쪽 슬라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정치 집단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네오나치도 굉장히 세고요. 네오나치 극우. 공산당도 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코에서 두 번째로 돈 많은 아저씨 큰 손이 있습니다. 안드레 바비시라는 아저씨인데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제일 발행부서가 많은 두 개의 신문을 운영하고 대중을 이끌 수 있는 아저씨인데 이 사람이 그 반부패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됐고 재판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제거된 사람인데 여전히 체코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아저씨 중에 하나로 뒤에서 일 꾸미고 장난치는데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나치 극우와 공산당과 큰손 안드레 바비시가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 그러면 체코 이 사람들의 데모의 시위의 주요 주제가 뭐냐? 닥치고 평화예요. 닥치고 평화. 왜 우크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냐? 그리고 지금 체코에 우크라 사람들이 40만 명이나 피난 갔거든요. 왜 우크라 사람들한테는 다 좋은 거 챙겨주고 국민한테는 아무것도 안 챙겨주냐? 저 우크라 놈들 다 쫓아내라. 그런 게 이 시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닥치고 평화 시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체코의 이런 시위가 체코를 흔들 수 있을까? 체코 못 흔듭니다. 이런 시위가 유럽을 흔들 수 있을까? 그건 더 못 흔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명분이 없어요. 두 번째로 이거는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체코의 지방지, 제일 큰 지방지 두 개가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안드레 바비시 큰손 아저씨가 날뛰어도 아무리 체코 공산당이 날뛰어도 아무리 네오나치가 날뛰어도 다 웃고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날뛸수록 오히려 예방 효과가 있어요. 저거 해봐야 소용도 없구나. 야, 참, 저 조잡한 얘기다. 우리 그냥 이번 겨울에 개고생하면서 벌벌 떨면서 가야지 어떡하겠냐. 이런 얘기가 결국 이런 그 예방 효과를 가져가요, 오히려. 그래서 이 참 어려운 시기, 이게 달러가 초강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인플레를 강요를 하죠. 우리도 지금 인플레 압력이 세죠. 달러가 초강세니까 수출하는 물가, 수입하는 물가가 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론 수출이 뭐 빠지지 않아서 좋긴 한데 수입이 또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달러로 올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인플레 압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대란이 있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돈 뿌려놓은 거 이것 때문에 인플레 압력 심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개고생하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에 이제 우크라 전쟁까지 같이 겹쳐 있으니까 당연히 닥치고 평화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체코에 이제 철없는 네오나치 극우와 공산당과 큰손 아저씨가 손잡고 예방주사 잘 놔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방주사 맞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반응형 전략 코어 그룹, 그 반전코가 결국은 우크라 전쟁을 잘 지원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끝까지 가도록 할 겁니다. 단위 때 전제가 있습니다. 우크라 국민의 의지.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가고자 하냐. 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